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송성주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은 기초적인 통계 과목에서부터 다루어지고 모든 통계학 과목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가설 검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다루어지는 통계학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설 검정은 쉽고 간단한 토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실제 검정 문제에서 검정의 구성 요소나 기준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한 채로 검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두 개의 영상, 통계적 가설 검정 1, 2, 3에서는 기본적인 가설 검정의 구성 요소와 절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서 가설 검정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역사적 사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티를 많이 마시죠. 특히 티에 우유를 넣어서 마십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먼저 잔에 붓고 우유를 넣는 것과 우유를 먼저 잔에 붓고 차를 나중에 넣는 것의 맛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이 주장을 믿지 않죠. 이런 경우 누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이것은 로널드 피셔라고 하는 유명한 통계학자의 책 The Design of Experiments에 소개된 예제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The Lady Tasting Tea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피셔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통계적 실험을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셔는 책에서 실제 관측된 데이터를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1972년 배심원단 구성의 인종차별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것인데요.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피에트 카운티의 21세 이상 성인 중 흑인의 비율은 당시 21%였다고 합니다. 대배심원단 선정위원회는 설문지 방식으로 배심원 후보자를 확보하는데 당시 총 7,374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고 이 중 1,015명이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그 중에서 400명을 추려서 배심원단을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흑인은 27명이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한 흑인의 비율은 13.76%, 뽑힌 사람들 중에 흑인의 비율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6.75%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배심원단 구성에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는 확률 계산이 근거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종차별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서 흑인이 6.75%만 뽑힐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인종차별이 없었다는 가설을 기각했죠. 역사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선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주제입니다.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유권자 성별로 달라 보일 수 있죠. 특별히 남성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후보도 있을 수 있고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후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A 후보에 대한 남성 유권자 500명 중 지지율이 40%, 여성 유권자 500명 중 지지율이 36% 나왔다고 해보죠. 이 조사를 근거로 A 후보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40%와 36%의 차이, 즉 4%포인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딸기나 귤, 방울토마토 같은 농산품들이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에는 무게가 적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방울토마토 포장에 750g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보죠. 모든 포장 무게가 정확히 750g일 수는 없으니 아마도 포장 무게의 평균이 750g이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럼 이 포장의 평균 무게는 과연 750g이 맞을까요? 10개의 포장을 골라서 무게를 재어보았더니 그 평균이 730g이었다고 한다면 이 포장에는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차이가 750g과 730g의 차이죠. 포장 과정에서 생기는 랜덤한 변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쪽이 더 말이 될까요? 이 문제는 한 집단의 평균이 일정한 값, 여기서는 750g과 같은지를 검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새롭게 개발된 수면제 A와 기존의 수면제 B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신약을 개발한 쪽에서는 신약이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보이고 싶겠죠. 두 수면제를 복용한 피험자들이 평상시에 비해 추가로 수면한 시간을 측정했을 때 신약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통계적 가설 검정으로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상생활이나 여러 학문 분야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에서 전통적인 프레임워크 안에서 가설 검정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통계적 검정이라고 하면 크게 피셔의 유의성 검정과 네이만 피어슨의 가설 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기본 아이디어는 피셔의 유의성 검정인 경우에 자료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토마토 해제 같은 경우에는 730g과 750g의 차이, 그리고 그 후보 지지율에서는 40%와 36% 차이 같은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랜덤할 것일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이 작으면 가설을 기각하는 것이고요. 네이만 피어슨의 가설 검정의 경우에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상정하고 관측된 자료가 귀무가설을 서포트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증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설 검정의 내용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가설 검정의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가설 검정의 방법은 대부분 20세기 초반에 정립된 것이지만 통계 자료와 확률 계산을 근거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가설 검정을 시도한 사례는 이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흔히 그 시초는 존 아버스넛의 신생아 성비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데요. 신생아 성비에 관한 분석을 남긴 것으로는 존 그란트라는 분이 먼저입니다. 인구 통계는 통계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인이자 아마추어 과학자였던 존 그란트는 흑사병 창궐 당시 영국의 사망표를 연구한 분으로 인구 통계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시절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 위중증자 수, 사망자 수 등을 매일 발표해 왔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16세기, 17세기 런던에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기에 사망표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판단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란트에 의하면 1592년 사망표가 작성되기 시작했고요. 1603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출간되었다고 하는데 매주 교구별로 직전주의 사망자 수를 발표했고 처음에는 사망자 총계만 발표하다가 점차 성별, 사망 원인, 사망 연령 등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세례자 수를 통해서 출생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고 합니다. 이 출생 정보가 신생아 성비 연구에 사용되었죠. 오른쪽 위 사진은 원인에 따른 사망 수를 기록한 사망표의 일부입니다. 존 그란트는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Made Upon the Bills of Mortality라는 90쪽짜리 책에서 아래 사진이 그 표지입니다. 사망표의 역사를 소개하고 수년간의 수치들을 점검하고 분석했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통계학적 분석이라고 평가됩니다. 당시에는 그래프적 요약도 발달해 있지 않았을 때라서 대부분 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료를 통해서 그란트는 특히 매년 남아 출생이 여아보다 조금 많다거나 일반적 원인에 의한 사망 비중은 매년 일정한 반면 유행병으로 인한 사망 비중은 들쭉날쭉하다는 등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생아의 성비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계속 남아 출생이 여아 출생보다 많죠. 우리나라의 경우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5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아 100명당 103명에서 107명 정도의 남아가 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생물학적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존 아버스넛이 등장합니다. 아버스넛은 영국 여왕의 의사였던 분으로 1710년 신생아의 성비에 관해서 왕립협회 철학회보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의 두 가지 성별에서 관측한 일정한 규칙성에서 본 신의 섭리에 대한 논증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아버스넛은 이 논문에서 성비의 규칙성이 우연에 의한 것이기에는 확률이 너무 작은 것을 계산하고 출생 시의 성비를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예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생아 출생에서 남녀 성비가 동일하다라는 가설을 기각한 것입니다. 존 그란트는 남아 출생이 더 많다는 것을 자료로부터 처음 찾아냈지만 존 아버스넛은 확률 계산을 통해서 남녀 성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처음 보인 것입니다. 사실 아버스넛이 계산한 이 확률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p-value입니다. 아버스넛은 1629년부터 1710년까지 82년간 런던에서 관찰된 신생아의 숫자를 자료로 사용했는데요. 1629년이 사망표에서 출생이 기록되기 시작한 연도니까 가용한 모든 자료를 이용한 셈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매년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요. 아버스넛은 남녀의 성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관찰값이 나올 확률을 2의 82승분의 1로 구했는데 이게 바로 p-value인 거죠. 그래서 아버스넛의 연구가 초기 유의성 검정의 업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후 라플라스도 50만 건이라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신생아 성비에 대한 검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보다 현대적인 가설 검정의 시작을 생각한다면 칼 피어슨, 로널드 피셔, 저지 네이만, 이건 피어슨 같은 통계학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도 이 순서입니다. 칼 피어슨은 적합도 검정과 교차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이-제곱 검정을 처음 소개하면서 p-value를 명시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후 피셔에 의해서 이 p-value가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그의 유명한 저서인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에서는 5%의 p-value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p-value를 매번 계산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p-value의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p-value 값에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의 값들을 표로 만들어서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칼 피어슨의 아들이었던 이간 피어슨은 1920년대에 p-value가 충분히 작지 않아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한 검정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검정 방법이 있어서 그걸 사용했더라면 p-value가 더 작아져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간 피어슨은 이 문제를 저지 네이만과 함께 연구했고요. 최강력 검정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되고 이 이론이 통계적 가설 검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피셔의 유의성 검정과 네이만 피어슨의 가설 검정은 접근 방식의 차이가 좀 있고요. 피셔가 살아있던 시기 20세기 전반부에는 심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두 방법이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편입니다. 유의성 검정에서는 귀무가설 하나만 필요하고요.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p-value를 계산한 다음 그 크기에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아닌지만 결정하게 되는 반면 네이만 피어슨의 검정에서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라 기각 영역을 설정한 다음 관찰된 표본이 기각 영역에 들어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아니면 기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두 방법이 혼용되어서 요즘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 다음 귀무가설과 관측 자료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측정 도구로 p-value를 계산한 후에 p-value의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검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설 검정의 사례와 역사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가설 검정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